강원도 정선. 수도권에서 3시간 남짓 떨어진 산간마을, 회색 안개가 매일 아침 언덕을 감싸고 밤이면 소복이 쌓인 별빛이 조용히 떨어지는 곳. 그 한복판에 위치한 백제 호스피스 센터는 겉보기에는 전통 한옥을 본뜬 고즈넉한 건물들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환자, 신경계 퇴행 환자, 그리고 법적 절차를 거쳐 의료적 조력 죽음을 선택한 환자들이 머문다. 모두는 차분하고 조용히 자신의 끝을 기다린다. 누군가는 침대에서 유서를 쓰고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흘려보낸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 하리는 이 센터에서 청소 및 식사 보조, 세탁물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언어 장벽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아직 간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누구보다 성실히 하루를 채웠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하리는 병동의 공기, 환자들의 표정, 간호사들의 말투까지 유심히 관찰했다. 누군가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로만 보았지만 그녀는 그들 누구보다 이 공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삶이 이별로 바뀌는 그 찰나의 온도를 매일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대개 새벽 5시 반, 주방에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됐다. 죽이 끓는 소리, 소독약 냄새, 그리고 희미한 클래식 음악. 그녀는 환자들의 방을 돌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창문을 열었다. 그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정중한 리듬이 어쩐지 위안이 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새로운 환자가 센터에 도착했다. 검은색 털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날카로운 턱선과 말없는 눈빛. 그녀는 유명한 소설가 한지은이었다. 그녀의 책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고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지난 몇 년간 세간의 이목에서 사라져 있었다. 환자분은 의료 조력 죽음을 신청하셨고 법적 심사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하리는 멀리서 그 설명을 듣고 있었다.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하리는 알고 있었다. 격렬한 감정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엇보다 주저함이 없다는 건 이미 모든 걸 끝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록 한지은은 말이 없었다. 식사도 최소한만 했고 가족이나 지인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늘 커튼이 닫혀 있었고 창문은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하리는 방 청소를 할 때조차 말을 걸지 못했다. 그저 바닥을 조용히 닦고 이불을 펴고 자리를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리는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천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베트남에서 보내준 작은 약초차 세트였다. 라임잎, 자스민꽃, 감초, 말린 생강 등이 섞인 이 전통차는 하린이 어릴 적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향이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마음이 가라앉고 기억 속의 시간들이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날 밤 하린은 센터 주방에서 몰래 그 차를 끓였다. 허락받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으리라 여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 하나에 그 향기로운 차를 따르고 트레이에 담아 한지은의 방 앞에 조용히 두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다만 작은 메모 하나를 곁에 붙였다.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차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하린. 그녀는 다시는 그 잔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쩌면 그냥 그대로 천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한지은의 방에서 나온 빈 찻잔이 주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센터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지은 씨가 조력 죽음을 중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의료팀에게 직접 요청했어요. 담당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절차가 끝나기 직전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환자가 스스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센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의료진은 혼란에 빠졌고 심지어 서울 본원에서도 긴급 보고를 요구했다. 누구도 이유를 몰랐다.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그 변화를 짐작하고 있었다. 하린.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순간
옆에서 차 한 잔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 차가 무엇을 바꿨는지, 그 밤의 향기가 어떤 기억을 건드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지은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커튼을 열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인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명확하게. 한지은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정선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부드러웠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커튼을 걷고 안개 너머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그녀도 낯설게 느꼈다. 전날 밥 마신 그 차,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도 몰랐고 누가 끓였는지 처음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입안에 퍼지는 그 낯선 향기, 그리고 목을 타고 흐르며 어딘가 먼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따스함.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고 뭔가가 마음속에서 삐걱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밤 꿈을 꾸었다. 아주 오래전 딸 민서와 함께 베트남에 여행 갔을 때의 장면이었다. 호이안의 노란 벽, 한산한 골목길, 그리고 어떤 노점에서 마셨던 향긋한 차 한 잔. 그때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차 냄새는 마음이 웃는 냄새 같아. 그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남았다. 그날 이후 민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한지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꿈을 꾸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밤 민서가 웃고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차 한 잔이 불러온 그 기억은 그녀가 묻어두었던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끄집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의료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조력 죽음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들은 간호사들은 당황했다. 그녀의 요청은 이미 의료 절차상 최종 단계에 있었고 내부 시스템도 그녀의 퇴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몇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외외로 간주되며 재심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약물의 변화 때문도 아니고 감정의 일시적인 기복도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살고 싶었다. 하리는 그 소식을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다. 무표정한 듯 보이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사용한 찻잔을 손으로 닦았다. 아무에게도 그 찻잔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시작이었을 뿐 답은 환자 안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한지은의 결정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몇몇은 그 원인을 파악하려 들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할인을 의심했고 몇몇 간호사는 그녀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할인 씨, 혹시 뭔가 드린 거 있어요? 환자분, 무슨 말을 하셨던가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지은의 선택이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보호막이었다. 그녀는 공을 가로채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행동을 규칙 위반으로 간주하면 당장 해고는 물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되어 강제 출국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순간에 옆에 있었으므로 충분했다. 며칠 후 한지은은 다시 할인을 찾았다. 그 차, 당신이 만든 거죠? 할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한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고마워. 그 한 잔이 나를 데려왔어요. 어딘가 아주 먼 데서. 그 말은 고백이자 선언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자신을 인정했고 그 시작점에 누군가가 조용히 함께 있었음을 받아들였다. 이야기해 줄래요? 그 차에 대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안 듯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전통차예요. 몸을 고치는 건 아니고 마음을 데워주는 거죠. 허전하거나 외롭거나 그럴 때. 한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이 그랬어요. 어떤 향은 기억보다 깊다고.
그게 사람을 살게 한다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비된 공간처럼 그 고요함이 오히려 따뜻했다. 그날 이후 한지은은 매일 정원에 나가 앉았다. 때로는 책을 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하리는 일정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함께 앉았다. 말이 필요 없는 동행이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 조용한 변화를 경계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었다. 센터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환자의 돌연한 번복, 규정 위반 가능성, 외부 요인의 개입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부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하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기치 않게 한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강요도, 설득도 없었어요. 다만 그 차 한 잔이 잊고 있던 나를 떠올리게 했을 뿐입니다. 선택은 내 몫이었어요. 그 순간 조사관들의 눈빛이 복잡하게 얽혔다. 한지은의 말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도 통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진심.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차 한 잔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 향기,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머무는 마음이었다. 정선의 겨울은 눈보다 바람이 먼저 왔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바람은 날카롭고 조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백제 호스피스 센터의 뜰도 스산하게 식어갔다. 그러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어떤 따뜻한 기류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한지은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앉았다. 그녀가 머물던 병실의 커튼은 항상 열려 있었고 창문은 한 뼘쯤 열려 있었다. 누군가는 감기에 걸릴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바람이 지나가야 향기가 남죠. 그녀는 이제 식사 시간도 지키고 밤이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끈 것은 그녀가 할인과 함께 정원에 앉아있는 풍경이었다. 말없이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이 있었다. 환자와 직원, 한국인과 외국인, 작가와 무명의 젊은 여성. 그 구분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리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세탁물을 수거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하루를 채웠다. 그녀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면 몇몇 환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간호사들도 예전보다 먼저 인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외의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공간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다. 일회용처럼 스쳐가는 이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그녀는 어떤 한결같은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한지은의 변화는 곧 외부로도 알려졌다. 그녀는 조력 죽음을 앞두고 있던 유명 인사였기에 이름만으로도 뉴스 가치가 있었다. 서울의 한 언론사가 그녀의 퇴원 연기 사실을 보도하면서 죽음 앞에서 삶을 다시 선택한 작가라는 제목이 달렸다. 기사에는 그녀의 병명과 상태, 그리고 센터에서의 일부 활동들이 언급되었다. 정확히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잔의 차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언론과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정선의 민간요법이 사람을 살렸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작가는 결국 말로가 아닌 이야기를 택했다. 기사의 댓글에는 격려와 조롱, 감동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한 가지에 주목했다. 그 차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끓였을까? 센터 내부에서도 소문은 퍼졌다. 일부 직원은 할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규칙 위반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회자되었고 그녀가 환자에게 준 차가 허가받지 않은 외부 물질이라는 점이 문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평소처럼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했으며 언제나처럼 조용히 정원을 돌았다. 그 무렵 한지은은 그녀의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오랜만에 키보드를 두드렸다.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멈춰 있었던 언어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고 그 제목은 단순했다. 차 한 잔의 시간. 그녀는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떤 이의 침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 사람은 나를 설득하지 않았고 내 손을 잡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따뜻한 무언가를 내 앞에 두고 떠났다.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나도 처음 알았다. 그 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이들이 공유했고 누군가는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병원에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간호사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을 때 그냥 울 수 있었어요. 그게 살게 만들더라고요. 이 글 읽고 어제 어머니께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는 말보다 존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리는 병동 복도 끝에서 한지은과 마주쳤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다. 이거,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손으로 접은 편지와 건조된 꽃잎 몇 개, 그리고 노란색 종이에 그려진 작은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림은 민서가 어릴 때 자주 그리던 방식이에요. 아마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하린 씨. 그 말에 하리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평소의 정중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웃음. 그것은 그녀가 한국에 온 이후 처음 짓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남아 있는지를.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가 누군가의 마지막 날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리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에 베트남어로 이렇게 적었다. 어떤 때는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이 삶에 붙잡아 둘 수 있다. 한지은의 회복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히 변화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가 올린 에세이, 차 한 잔의 시간이 온라인에서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죽음을 거부한 작가, 마지막 순간 그녀를 되돌린 것은 무엇이었나, 정선의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처음엔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비되었다. 한지은의 글을 읽고 마음을 돌렸다는 네티즌들, 조용한 간병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칼럼, 그리고 감정적인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까지. 그러나 곧 언론은 그 중심에 있는 존재를 찾아내려 했다. 차를 끓여준 사람은 누구인가? 백제센터 내부에서는 익명으로 누군가 베트남 출신 보조 직원이 환자에게 무단으로 차를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어느새 온라인에는 규정 위반인가, 감동인가라는 논쟁이 퍼졌고 감동의 이야기는 빠르게 의료 시스템 위반이라는 새로운 논점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센터의 내부 고위층은 당황했다. 한지은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녀의 행동은 사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조력 죽음을 둘러싼 윤리적 기준은 여전히 논쟁 중이었고 여기에 외국인 직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그 민감함을 더했다. 센터의 원장이자 행정 책임자인 한도진 박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사안은 감정이 아닌 절차의 문제입니다. 환자의 결정이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영향을 준 외부 요인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비판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료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불편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내과 주치의 유상원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건 옳지 않습니다. 환자의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단지 차 한 잔이 모든 걸 바꾸었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정선은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 그 자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며칠 후 센터는 하린에게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녀가 직접 차를 끓였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문서에는 행정처분 가능성도 암시되어 있었다. 하리는 질의서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오래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존재의 위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한국어로 된 단어들은 너무 딱딱하고 문장들은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기숙사방에서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늘 딸을 걱정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하리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요즘은 많이 추워졌어요 라고만 했다. 한편 한지은은 이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며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에세이가 아닌 공식 입장문이었다. 그 누구도 내 결정에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 앞에 있던 따뜻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는 살고 싶음을 깨웠을 뿐입니다. 그것은 설득이 아니고 개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간 외면해온 나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본인의 이름으로 출판사 공식 채널에 올렸고 곧이어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지은 작가님,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차 한 잔이 왜 문제죠? 누군가는 약보다 위로가 필요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의료 결정에 관여? 위험한 선례입니다. 감동 뒤에 시스템을 흔드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 논란은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하리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병가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고 대신 기숙사에 머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빈자리는 예상보다 크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복도에 퍼지던 그녀의 발소리, 세탁물 정리하는 손길, 환자 옆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존재감. 그 자리가 비자 센터는 더 차가워졌다. 유상원 의사는 그녀를 걱정했다. 그는 할인이 병원에 남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내부적으로 그녀를 감싸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도라는 벽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한지은이 다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인 씨는 나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잃어버린 삶의 감각을 깨워준 사람입니다. 차라리 제가 센터를 떠나겠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면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고 센터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한지은의 명성은 단순한 환자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고 그녀의 입장은 곧 공론이 되었다. 센터는 결국 할인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내부윤리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은 일단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센터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그녀가 돌아온 날 정원 한켠에는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는 하루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 메모의 끝엔 익숙한 필체로 쓰인 이름이 있었다. 지은. 할인은 메모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논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고 있다는 감각만은 변하지 않았다. 할인이 다시 백제 호스피스 센터에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복귀 첫날 그녀는 익숙한 작업복을 입고 주방의 스테인리스 찬장을 닦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누구도 그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발걸음 사이엔 미묘한 경계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공기 속에서 익숙해져야 했던 이민자의 현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체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밖의 세계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한지은의 공개 기자회견 이후 전국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호스피스의 역할과 존엄사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권한과 의료윤리, 그리고 치유의 정의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감정이 제도를 흔들 수는 없다는 사설을 실었고, 진보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제도 안에 감정이 존재해야 인간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윤리심의위원회는 백제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에는 외국인 비의료인의 환자 접근 기준, 비승인 식품 및 물품 제공 관리 실태, 감정적 판단에 의한 의료 절차 중단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센터의 원장 한도진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을 두드렸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겨우 차 한 잔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가 섞인 책임을 피하려는 고단한 사람의 말투였다. 그는 여론에 밀려 행동하는 것을 경멸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및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았다. 관련자 명단에는 할인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 할인은 그 통지를 받아들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유상원 의사는 한지은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은 이번 사안의 흐름을 논의 중이었다. 할인 씨를 청문회에 세운다는 건 결국 그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겠다는 거죠. 한지은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애가 그저 조용히 한 잔의 차를 건넸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라도 나서야죠. 이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결정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유상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지은과 함께 시민단체, 법조계, 심리상담사,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료공감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청문회 대응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며칠 후 서울 국회 기자실. 한지은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엔 유상원, 심리상담가, 한장애인 인권활동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고 싶음을 응원한 사람입니다. 조력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끝까지 존중받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머무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할인 씨는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틈을 조용히 메운 사람이에요. 이 발언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할인. 두 번째는 차 한 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무는 사람. 그 순간부터 할인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한국 사회의 윤리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선 인물이 되었다. 백제센터는 점점 더 분주해졌다.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압박 사이에서 직원들은 조용히 균열되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일은 감정적으로 너무 과했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센터 내에서 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극으로 나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고 환자들과 눈을 맞추었으며 식기를 닦고 세탁물을 개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함은 이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단한 선택이었다.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방식.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있다는 것을. 한지은은 병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인 씨는 끝까지 조용하겠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우리 모두를 바꾸고 있어요. 정원 한켠, 아직 시들지 않은 허브가 자라고 있었다. 할인이 심은 자스민과 생강, 감초가 들어있는 그 구석의 작은 땅. 언젠가 누군가 또 다른 차를 끓이게 된다면 그 향은 다시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차가 허락한 것은 단지 생명이 아니라 존재의 가능성일 것이다. 청문회 당일 서울 국회의 사당 별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고 취재진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바삐 움직였다. 실시간 중계를 위한 스튜디오 설치까지 이루어졌고 방청석에는 의료계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몇몇 일반 시민들까지 자리를 잡았다. 할인은 차분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검은색 재킷과 흰 셔츠,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두 손을 곱게 모은 채 고개를 숙인 모습. 그녀는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의 시선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날의 청문회 주제는 호스피스 기관 내 비의료인의 환자 개입과 의료윤리의 경계였다. 명목상은 일반적인 절차 검토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회의는 사실상 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판단의 장이었다. 첫 발언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백제 호스피스 센터는 그간 의료 조력 죽음과 관련해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환자의 결정에 외부인이 개입한 전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의 기초인 자율성과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곧이어 센터 측 관계자, 그리고 의료윤리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위로의 가치는 인정하되 체계 밖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드디어 할인이 단상에 올랐다. 청문회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간호사도 의사도 아닙니다. 센터에서 저는 바닥을 닦고 식사를 나르고 시트를 갈았습니다. 환자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곁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한지은 선생님께 차를 드린 것은 치료나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제게 익숙한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멈추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견디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날 밤 저도 외로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장내의 공기를 바꾸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은 논리를 뛰어넘는 무엇이었다. 감정의 진심, 인간의 본능, 그리고 제도 바깥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머무름의 언어였다. 청문회 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할인 씨는 자신이 의료윤리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규칙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규칙이 누군가를 더 외롭게 만든다면 저는 다시 같은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대답은 누군가에게는 위험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였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말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가 품지 못했던 진심의 결이었다. 기자석에서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SNS에 다양한 반응을 올리기 시작했다. 할인 씨의 말이 옳다고 느껴져서 더 슬프다. 우리는 언제부터 따뜻함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치유는 자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청문회 후반부, 한지은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짧은 인사 후 이렇게 말했다. 제게 차를 준 사람이 의료인이었는지, 허가받은 직원이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차를 받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직 내 안에 무언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감정도 통제도 아닌 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지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사람이 줍니다. 할인 씨는 제게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할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밖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단지 짧게 인사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날 밤 정선에는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다. 봄을 앞두고 내리는 마지막 눈, 센터의 작은 정원은 조용히 하얗게 덮였고 그 사이에서 말없이 피어난 자스민의 새싹이 눈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할인은 그 앞에 앉아 차를 끓였다. 그리고 찻잔을 하나 내려놓았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아직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은 더 이상 할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고 뉴스 헤드라인은 다시 정치, 경제,
연예 기사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정선의 백제 호스피스 센터 안에서는 오히려 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센터는 심리 외 정서 동행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범 제도를 도입했다. 의료진이 아닌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 심리상담가 등이 환자 곁에서 감정적 동반자로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다. 규정 바깥이 아니라 규정 안으로 감정을 들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리는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정식 인력으로 배치되었다. 의료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지 곁에 있어주는 역할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좋고 대화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하고 있던 일이었기에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번에는 이름이 생겼을 뿐이었다. 이름을 얻는다는 건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다. 하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한지은은 이제 퇴원을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집필을 이어갈 예정이었고 출판사에서는 새 원고에 대한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원고의 제목은 두 번째 삶의 이름으로였다. 그 책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호스피스에서의 시간, 할인과의 만남, 그리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에세이였다. 책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세상에 나왔을 때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믿어줄 때이다. 나의 두 번째 삶은 차 한 잔의 향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리는 그 원고를 조용히 읽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리고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뭉클하게 올라왔다. 그 글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청소 직원이 아니었고 외국인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삶을 바꾼 이름 있는 존재였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적인 북토크 요청이 밀려들었다. 출판사는 한지은에게 공동 출연을 제안했다. 그 차를 끓여준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요? 한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청한다면 와줄지도 모르죠. 며칠 후 하리는 한지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하린 씨, 나의 두 번째 삶에 당신이 함께 있어 주었듯 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차 한 잔을 따라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고민하던 하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북촌의 한 작은 북토크 공간. 벽돌 외관에 나무 간판이 걸린 그 공간에는 약 30명의 독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지은은 단상에 앉아 책의 일부분을 낭독했고 이어진 Q&A 시간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청중도 있었다. 작가님,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떤 밤, 문 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 하나. 그건 위로가 아니라 당신은 아직 여기 있어요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대화였죠. 그 순간 무대 뒤에서 하린이 찻잔을 들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준비된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한지은 앞에 내려놓았다.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꼈다. 말보다 더 깊은 위로, 이름보다 더 강한 존재감. 북토크가 끝난 뒤 한 관객이 하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당신도 글을 쓰시나요? 하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기록만 해요. 제 하루를요. 그 관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언젠가 당신의 하루도 책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그건 분명 누군가를 살릴 이야기일 테니까요. 정선으로 돌아온 하리는 다시 센터의 정원으로 향했다. 이른 봄 햇살 아래 자스민 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찻주전자를 들고 앉아 조심스럽게 차를 우렸다. 그 향기는 여전히 익숙했고 이제는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말없이 누군가 곁에 앉아 있었다. 살아가는 일이 고되고 외로울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은 때로 누군가의 두 번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선에는 늦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백제 호스피스 센터의 정원은 온통 연두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를 스쳤다. 생명이 가장 고요하게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그해 봄,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름하여 머무름의 날. 유료 조력 죽음을 선택했던 이들 중 그 결정을 뒤집고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 동시에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침묵의 동행을 실천한 이들을 위로하는 날이기도 했다. 기획은 센터 내 윤리위원회와 감정동행 프로그램팀이 주도했지만 그 중심에는 할인과 그녀를 지지한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죽음을 조용히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삶을 조용히 맞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둘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상원 의사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 자원봉사자, 전직 환자들도 초대되었고 몇몇은 먼 서울과 부산에서 이곳까지 다시 찾아왔다. 한지은 역시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머무를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조용함에 이름을 붙여줘야죠. 행사 당일 아침, 센터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작은 무대가 정원 한켠에 마련되었고 좌석은 단출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졌다. 각 자리에 놓인 프로그램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곳에 머무는 모든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리는 처음엔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사 담당 간호사와 유상원의 설득 끝에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기에 저도 다시 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를 맞이하지만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박수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뜨겁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진심을 들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는 따뜻한 박수였다. 이어서 한지은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검정 원피스에 밝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제 인생이 더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삶도 죽음도 고르게 낡아버린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에 놓인 찻잔 하나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모두가 삶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센터는 조용한 차 나눔 시간을 마련했다. 할인이 직접 끓인 전통 허브차가 작은 테이블에 놓였고 참석자들은 잔을 들고 서로 마주 앉았다. 향이 따뜻하네요. 꼭 엄마 품 같아요. 이런 차는 처음 마셔봐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게 그 찻잔이에요? 이야기에 나왔던 그 차. 누군가 할인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머무는 방식일 뿐이에요. 이후 정원 한쪽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누군가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글꼴을 읽으며 한 여성 환자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3개월 전 조력 죽음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철회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있어서 저도 여기 있어요. 정말로요.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센터는 조용했다. 복도에는 아직도 향기로운 차 냄새가 남아있었고 정원의 풀잎에는 밤이슬이 내렸다. 하린은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자신의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때때로 말보다 먼저 다가온다. 그리고 그 마음 곁에는 늘 누군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정원의 흰 자스민 꽃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생명이 그렇게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백제 호스피스 센터의 봄은 어느새 깊어져 있었다. 햇살은 길어졌고 정원의 꽃들은 짧은 생을 다해가고 있었다. 그 짧고 덧없는 생이 남긴 것은 향기였다. 그리고 그 향기는 기억처럼 오래 남아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렀다. 하린은 이제 감정동행 프로그램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매일 환자들의 방을 돌며 조용히 함께 앉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와는 함께 침묵했고 손을 뻗는 이에게는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이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었다.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저렸고 어떤 날은 너무 많은 눈물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하린은 남는 사람이었다. 머물러주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 그날도 하린은 한 병실에서 나왔다. 젊은 여성 환자였고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책을 읽었고 죽기 전 날까지 일기장을 놓지 않았다. 하린은 그녀가 남긴 일기장을 조심스레 정리해 가족에게 전해주었다. 그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내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린은 오래도록 그 문장을 가슴에 품었다. 며칠 후 센터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조력 죽음이 아닌 자연스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작고 조용한 의식이었다. 의식의 이름은 이름을 부르는 날. 참석자들은 돌아가신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낭독했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정원의 종이 울렸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린은 처음으로 낭독에 참여했다. 그녀가 부른 이름은 하은이었다. 바로 며칠 전 세상을 떠난 그 젊은 여성. 하린은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다. 마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듯이. 그녀는 알았다.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이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오히려 사라진 뒤에야 그 이름은 더 강하게 남는다는 것을. 그날 밤 하린은 기숙사방에 돌아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유품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남긴 편지 조각, 시든 꽃잎 하나, 병실에서 함께 마셨던 찻잔, 그리고 손바닥만 한 노트들. 그녀는 그 상자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천천히 베트남어로 일기장을 펼쳐 문장을 적었다. 하나하나의 이름, 나는 마음속에 간직한다. 차향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무는 것처럼. 며칠 후 한지은이 센터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출판사와 함께 이름을 부르는 날을 책으로 기록해 출간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제목은 그대로였다. 이름을 부르는 날. 그녀는 하린에게 공동 저자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당신이 써왔던 기록들, 일기들, 그리고 그날 불렀던 이름들. 그게 모두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이름들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지도 몰라요. 하린은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이 무슨 작가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려줄 특별한 이야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자신이 써온 건 이야기라기보다는 존재의 증거였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불러줘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면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하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때로는 손그림으로, 때로는 찻잎의 모양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그 기록 속에서 그녀는 살아있음의 무게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여름이 오기 전 센터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요양시설들이 생겨났고 하리는 몇몇 기관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노년 여성 간병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린 씨 이야기 듣고 저도 기록을 시작하려고요. 제 환자들 하나하나 이름 써가면서 그들이 떠나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주려고요. 하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도 감정동행 보조도 아닌 누군가에게 기억의 언어를 건네는 사람이었다. 정선의 밤은 다시 조용했다. 센터의 정원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자스민은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리는 오래된 찻잔에 물을 따르고 이름 없는 비석 앞에 놓았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문장을 썼다. 죽은 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이름으로, 향기로,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다. 그 모든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선의 여름은 언제나 늦게 시작된다. 산을 넘은 햇살은 천천히 내려앉고 그늘 속 풀잎들은 맑은 빛을 머금는다. 백제 호스피스 센터의 정원도 초록으로 물들었다. 햇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은 그 어떤 날보다 부드러웠다. 하리는 오늘도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익숙했고 움직임은 단정했다. 허브잎을 다듬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찻잔을 데우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하나씩 스며 있는 듯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센터의 새 동행 프로그램 머무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날. 그리고 그 첫날을 기념해 센터는 조용한 공개의 시간을 마련했다. 살아있는 이들이 말하는 자리,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음을 거부하거나 이미 누군가를 떠나보낸 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하리는 무대에 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자리에 차를 준비하고 좌석을 정돈하고 환자들의 손을 잡아 자리를 안내했다. 누군가는 물었다. 오늘도 당신은 무대에 서지 않나요? 하리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지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지피를 시작한 상태였다. 새 책은 그녀가 센터를 떠난 후 하린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일기들을 중심으로 엮은 산문집이었다. 제목은 아주 단순했다. 머무는 사람들. 그 책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지 감동을 자아내는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지, 어떤 존재로 머무를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였다. 독자들은 내가 누군가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책을 공유했다.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하린의 문장이 실려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 기억이 어떤 이름보다 오래 남는다고 믿는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는 센터의 전환기를 함께한 이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 여성 환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요. 그 말을 들은 하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해온 모든 작은 일들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응답을 받은 것 같았다. 단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그녀는 다시금 확신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 오른 사람은 유상원 의사였다. 그는 이 센터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의료인이자 가장 깊이 환자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 동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들까지.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할인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다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조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하루가 덜 외로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치유 아닐까요? 행사가 끝난 후 환자들과 가족들은 정원으로 나와 찻잔을 들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향긋했다. 할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를 따랐다. 찻잎이 물속에서 천천히 퍼지며 작은 생처럼 피어났다. 그녀의 옆에는 한지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롭게 센터에 들어온 젊은 인턴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할인은 그녀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머무는 날이에요. 그 말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서툴렀고 때로 두려워했지만 할인의 말은 마치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렸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은 떠나지만 어떤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름 없는 자스민 꽃이 다시 피고 그 꽃 옆에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머문다는 것, 그것은 사라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할인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었고 수많은 기억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를. 단지 일터나 숙소가 아니라 이곳이 그녀의 이름을 간직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하루의 마지막 차를 끓였다. 찻잔을 정원 벤치 위에 놓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당신이 오늘도 여기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날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할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정선의 바람 속에 조용히 흩어졌다.